추석 연휴 전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핵폭탄 실험을 하겠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협박을 하던 북한이 갑자기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강도가 좀 낮아지더니 이제 주말을 거치고 새로 월요일이 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준비에 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실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해서 소형 핵탄두를 만들었다. 즉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해서 장거리 미사일 앞에 500km 미만으로 탑재할 수 있다. 탄두로. 이렇게 하는 기술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내지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미사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미국 서부 해안, 즉 LA나 샌디에이고나 샌프란시스코를 겨냥할 만큼 한 10,000km 이상을 날아가지고 목표 지점을 타격할 만큼, 그러니까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대기권 위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목표 지점에 비슷하게 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의 미사일이 그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실험을 안 하는 걸 겁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도 기술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사일이 태평양 바다 가운데 어디에 떨어져 버렸거나 또 핵실험을 했지만은 이전에 했던 거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해온 북한의 협박은 좀 코미디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에 대해서 실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10월 10일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발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거나 이 위기를 그냥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이나 4차 핵실험이겠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서둘고 있지 않거나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다면 그것은 100% 기술력의 진전이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망신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주 미국 오리건주 칼리지에서, 그러니까 지역 대학이죠. 지역 전문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11명이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총기 구매자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국의 총포상에서 총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신원조회를 그 연방 적석 전과조회 시스템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1,550만 건인데 이번에는 1,560만 건, 즉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신원조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2013년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총기를 구입하기 위한 신원조회가 있었던 해인데요.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올해 들어서 지금 7월달에는 테네시주 해군시설에서, 또 6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에서 오바마가 추도식에 갔죠. 또 9월달에는 오리곤주에서 계속 대형 총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 안 사면 총을 못 살 수도 있다. 있는 사람이 보고 뺏어가겠냐. 그래서 총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봐봐라. 저렇게 총을 들고 설치는데 개인이 강의실에 총을 들고 갔으면 저렇게 총을 들고 난사하려고 한 사람이 저렇게 난사를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느냐. 대응을 해서 먼저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왜 개인 총기 소유를 허용하고 총기 규제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미국은 서부 시대였습니다. 뭐 처음에 버지니아 뭐 근처에 동부 해안에 이 영국에서 이주민들이 살았지만은 점차적으로 내륙안에 들어갔습니다. 개발을 하러. 자, 가다 보니까 허허 벌판에 공권력이나 정부는 저 먼 데 있습니다. 허허 벌판에 내가 우리 가족하고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총을 차고 가던 카우보이 악당들이 우리 집을 땅과 재산을 뺏고 나나 내 가족을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총을 가져야 되겠다. 즉 내 앞마당은 내가 지킨다. 이게 생긴 겁니다. 그 전통이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독특한, 선진군 쪽에서는 매우 독특한 총기 개인 소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뭐 혹자들은 총기협회, 즉 총을 팔아먹는 업자들의 로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같은 병원의 침상에 눕기 싫어서 국가 의료보험이 공공의료보험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총기 구입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그 후유증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 총기 규제요. 앞으로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 후보. 뭐 한국의 혹자들은 그분이 무슨 사회주의자다, 좌파다, 빨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미국 같은 사회에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미국의 그 엄청난 금융투기주의 그리고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군산복합체나 다국적 기업과 결탁된 그야말로 돈의 네트워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득권층만이 대선에 도전하는 뭐 명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돈 많은 귀족층들. 지금 현대의 귀족은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이 귀족 아닙니까? 돈 많은 재벌들과 대기업과 기업과 군산복합체와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만 돈을 수천억 1조씩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돈을 저렇게 쓰면서요. 대통령이 되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내 돈이 아니라 뭐 기부를 받아서 한다는 것도 저는 옳다고 안 봅니다. 기부에 순수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버니 샌더스가요. 티끌모아 태산 기부로서 3분기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석 달의 기부금을 282억을 모았고 힐러리는 돈 많은 사람한테 뭐 몇 명한테 땡겼는데 330억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미국의 좌파나 진보 세력이 폭발적인 지지를 버니 샌더스한테 보내면서 이 사람에게 돈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야말로 풀뿌리 모범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기성의 썩은 정치, 즉 부시 집안과 클린턴 집안 아니면 미국에는 대통령 못합니까? 이번에도 가만히 놔뒀으면 힐러리하고 클린턴 집안에 부시 집안에 잽 부시하고 둘이 대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집안에 대통령 아버지 형님 했고 한 집안에 남편 했고 그리고 나는 국무부 장관까지 해먹고 이제 상원의원으로서 대통령 하겠다고 동생 지금 잽 부시는 플로리다 주지사까지 하고 또 대통령 되겠다고 잽 부시의 아들도 미국 텍사스 토지 관리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있으면 대통령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요, 물론 뭐 자수성가한 사람이 대선에 도전하는 일들도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도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 사회에 정해놓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유력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 돈 써서 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드는 트럼프,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소액으로 모아가지고 힐러리한테 육박하고 있는 돈의 전체 총액에 있어서 버니 샌더스,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잊지 않고는 미국 정치가 안 바뀌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보고 뭐 이번에 출마하니 안 하니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돈 없습니다. 제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퍼질고 앉아서 몇 년씩 저 좀 밀어주십시오 하고 사무실 열고 매일 악수하고 다니고 명함 뿌리고 그럴 돈 없습니다. 한국에 후원 문화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대가 없이요? 미국은 그래도 정치가 변하는 모습이라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겪으면서 생긴 문제예요. 미국인들이 자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한국의 정치는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새누리당과 새정년을 흔들어 제끼는 일이 언제나 가능할지 아득합니다. 일본 사람들 참 이름 잘 짓습니다. 워킹 푸어라 말도 일본에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우스 푸어 다 거기 또 이제 연장이 됐죠. 자, 하류노인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말이요, 한국하고도 무관치 않고 곧 한국에도, 아니 이미 벌써 한국에도 수백만 명의 하류노인이 있습니다. 일본에는요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얼마 전에 하루에 2,000엔, 그러니까 하루 숙박비가 20,000원인 간이 숙박소에서 불이 났는데 불로 1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같으면 일종의 뭐 여인숙 내지는 뭐 고시원 정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를 전전하다가요. 근데 일본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동경도에만 해도 수십만 채의 집이 빈 채로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하고 있고, 일본 전체에 200만 채에 가까운 집이 빈 채로 있다는데 노인들이 살 집이 또 없다라는 것은, 가난한 노인들이요, 일본 사회가 정책 조정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저는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 일본 총무성, 즉 한국 같으면 뭐 경제를 담당하는 당국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정도 되겠죠. 노인 부부의 경우 한 달 평균 6만엔, 즉 노인 부부 두 사람이 한 달에 60만 원이 부족한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계속 궁핍에 시달리면서 생활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으로 사는 것이 일본의 그 하류 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올 3월 기준 생활보호 대상자 162만 명 세대, 명이 아니라 세대입니다. 세대 중에서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랍니다. 자,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에 노인들 연금 줄이라, 또 건강보험 혜택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본 사회 바닥에서는 점점 못 사는, 정말 바닥에서 떠도는 빈곤 노인들이 수백만 명씩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